반장은 자가문규이며 연주 동군 발간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삼국지에서 맥성에 고립된 관우를 사로잡은 인물로 가장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반장은 오나라의 강동 12호신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며 손권 휘하에서 나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후대 게임 콘텐츠에서는 그의 능력치가 다소 어중간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삼국지연의에서 반장이 관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의에서 관우는 주인공급 인물로 그려지며 강직한 무장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반장은 관우를 사로잡은 후 그의 목을 베어 손권에게 바친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후대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는 손권 휘하의 장수로 군공을 세우며 활약했지만 연의의 영향으로 인해 현대에는 악역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장은 연주 동군 출신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동호로 넘어오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그의 출생 연도나 나이에 대한 정보도 전해지지 않아 그의 초기 행적은 다소 미궁에 가려져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손권이 오군 양선현의 장이 되었을 때 반장은 손권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이는 곧 반장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손권의 측근으로 활동했음을 의미합니다. 반장은 호탕한 성격을 가졌으며 감령과 비슷하게 의협을 중시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술을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해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빚쟁이들이 그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 반장은 내가 부유해질 때 다시 오라며 태연하게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가 대범하고 호방한 기질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손권은 이러한 반장을 기이한 인물이라 여기고 크게 아꼈습니다. 이후 손권은 그에게 병사들을 모집할 기회를 주었고 반장은 100여 명의 병사를 모아 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반장은 손권 휘하에서 군사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반장은 산월족 토벌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별부사마로 임명됩니다. 그는 오군의 저자거리에서 공개적으로 도적을 참수했는데 이 사건 이후 오군 지역의 도적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손권은 그를 예장군 서안현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당시 형주의 유표는 예장 근교를 자주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장이 서안현을 맡은 이후로는 유표의 군대가 경내로 침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반장이 단순한 무장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수완과 통치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서안현에 이웃한 건창현에서 강도들이 난동을 부리자 반장은 건창현장으로 전임되어 이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이들을 평정했으며 토벌 과정에서 흩어진 군졸 800여 명을 얻어 건업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통해 반장은 손권 휘하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산월족 토벌을 통해 무장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하고 도적을 숙청하여 민심을 안정시켰으며 유표의 침입을 저지하고 강도 세력을 토벌하는 등 전투력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능력까지 갖춘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합비 전투는 손권이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의 요충지인 합비를 공격한 전투로 위나라의 장수 장료가 적은 병력으로도 강력한 저항을 펼치며 오나라군을 압박한 전투였습니다. 특히 손권군 내부에서 전염병이 돌면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손권은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권은 송겸, 진무, 서성, 반장, 능통 등 주요 장수들과 함께 후방을 맡아 회군을 감독하던 중 장료가 위군을 이끌고 추격해왔습니다. 장료의 기습에 손권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진무는 최전선에서 분전하다 전사하였고 송겸과 서성은 후퇴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손권조차 직접 활을 쏘며 저항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후방을 담당하고 있던 반장이 갑자기 돌진하며 도망치는 병사 2명을 목패였습니다. 반장의 강경한 대응에 군사들은 동요를 멈추고 다시 방향을 돌려 장료군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능통과 하재가 도착하면서 전세는 점차 안정되었고 손권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손권은 반장이 후퇴하는 병사들의 군기를 바로잡은 점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편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합비 전투에서 실패한 손권군은 10만 대군으로도 장료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전염병이 돌면서 군세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회군하는 병력 중에서도 가장 후미에 남아 병사 1000명과 몇몇 장수들과 함께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장료는 다시 한번 손권군을 공격하였고 손권군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몽과 여러 장수들이 전선에서 사력을 다해 싸웠고 능통은 친위대 300명을 이끌고 손권을 필사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손권은 직접 활을 쏘며 저항할 정도로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송겸과 서성이 버티지 못하고 후퇴하려 했습니다. 이때 후방에 있던 반장이 도착하여 도망치던 병사 2명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에 병사들은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고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령은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함을 치며 군악대에게 푹과 피리를 울리도록 지시하는 등 전세를 다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손권은 이러한 장수들의 희생 속에서 겨우 나루터의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다리 남쪽 부분이 무너져 있어 3m 이상의 공백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때 손권의 곁에 있던 공리가 나서서 손권에게 말 안장을 꽉 잡으라고 지시한 뒤 채찍으로 말을 후려쳐 손권을 진교 너머로 뛰어넘게 했습니다. 결국 하재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착하면서 손권을 무사히 맞이했고 손권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무는 전사했고 서성은 상처를 입고 창을 잃었으며 능통은 300명의 친위대가 전멸하고 홀로 간신히 탈출하였습니다. 능통은 갑옷을 입은 상태로 나루터를 헤엄쳐 손권의 배로 겨우 도착할 정도로 참혹한 전투였습니다. 반장은 이 전투에서 후방을 담당하며 도망치는
병사들을 강경하게 막아 군사들의 전열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병사들의 동요를 단칼에 잠재우고 전열을 유지하도록 만든 그의 강경한 행동 덕분에 손권군은 최소한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손권이 안전하게 퇴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비가 한중왕에 오르며 촉한의 위상이 높아지자 관우는 이 기세를 몰아 양양과 번성을 공격하며 위나라를 압박했습니다. 당시 양양과 번성은 큰 위기에 처했으나 서왕의 대군이 지원하며 방어에 나섰고 손권은 이 전세를 면밀히 관찰하며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손권은 여몽을 공안으로 파견하여 촉군의 부사인을 포섭하였으며 이후 남군까지 진격하였습니다. 당시 남군 태수였던 미방은 성을 버리고 투항하였고 육소는 별도로 여몽의 군대에서 나와 의도군의 자기, 지강, 이릉을 점령하여 주둔하며 촉한의 반격을 대비하였습니다. 남군이 손권군에 의해 장악되자 관우는 급히 당양으로 회군하여 서쪽으로 이동, 맥성에 주둔하였습니다. 손권은 사자를 보내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관우는 이를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척하며 성루에 깃발을 꽂아 병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성문을 연 채 야간에 도주하였습니다. 당시 관우군의 병사들은 이미 가족들을 손권군에게 포로로 잡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관우를 따르는 병력은 10여 명의 기병과 일부 제장들 뿐이었으며 사실상 전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손권은 주연과 반장에게 관우의 퇴로를 차단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반장은 임저연에 도착하여 협석에 주둔하며 관우를 압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장의 부하 마충이 관우, 관평, 조르를 붙잡는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손권은 관우와 그의 아들 관평을 참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촉한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관우의 최후를 결정지었습니다. 손권은 반장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고릉태수로 임명하고 진의장군 및 유량으로 봉하였습니다. 이후 감령이 사망하자 손권은 감령의 군대를 반장에게 인계하며 그의 군권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반장은 관우 추격전에서 손권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주연과 함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관우가 탈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그의 부하 마충이 관우를 직접 사로잡으며 촉한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손권에게 넘기는 결정적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그는 고릉태수와 진의장군에 임명되었으며 감령의 군권까지 승계받아 동호의 핵심 장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장은 단순히 전장에서 싸우는 무장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며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관우라는 삼국지의 상징적인 무장을 끝내는데 기여한 인물로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후대에는 관우의 몰락을 이끈 장본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특히 삼국지 연의에서는 관우가 신격화되면서 그를 사로잡은 반장과 마충 역시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반장은 손권 휘하에서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며 동호의 군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한 장수 중 한 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비는 형주 수복을 목표로 대군을 이끌고 이릉으로 진군하였습니다. 그는 무역과 건평에서부터 이릉까지 수십 개의 둔영을 세워 진지를 구축하며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마량을 보내 무릉의 만족을 회유하며 병력을 증강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풍습을 대독으로 임명하여 촉군을 지휘하도록 하였으며 장남을 선봉장으로 삼고 보강, 조융, 요순, 부융 등 여러 장수를 별독으로 종군시키며 전선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오반이 수천 명의 병력을 동원해 평지의 진영을 구축하며 오군을 도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군세의 규모는 수만에 달했으며 유비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이에 손권은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하고 가절을 하사하여 그에게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또한 주연, 반장, 송겸, 한당, 서성, 선우단, 손안 등 숙련된 장수들을 포함한 총 5만의 군대를 편성하여 촉군을 막도록 했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촉군의 예봉이 낮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화공을 활용하여 촉군의 진영을 초토화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장은 이 전투에서 종군하며 촉한 군대와 직접 교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장의 부하가 촉한의 대독 풍습에 목을 베며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촉군은 화공과 연이은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죽거나 부상당한 병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유비는 결국 백제성으로 회군해야 했습니다. 이릉 대전은 촉한의 대패로 끝났으며 유비가 이 패배의 충격으로 병을 얻어 사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아 반장은 평북 장군으로 승진하였으며 양양태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반장이 오나라에서 군사적, 행정적 신뢰를 동시에 받는 위치에 올랐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장은 합비 전투에서 손권군의 후퇴를 지휘하고 관우 추격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데 이어 이릉 대전에서도 주요 전투에 종군하며 촉군의 지휘관을 제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의 부하는 촉한 대독 풍습의 목을 베며 오나라의 대승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적을 통해 반장은 손권 휘하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단순한 전투형 무장이 아닌 실질적인 군사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평북 장군과 양양태수에 임명되며 오나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릉 대전은 촉한의 최대 패배이자 유비의 마지막 전투였으며 반장은 이 전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22년 9월 유비와 관우가 사망한 이후 위나라 황제 조비는 더 이상 촉한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조인, 조진, 조유 등을 보내 오나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조인은 유수구에서 주한과 대치하였고
조유는 하구 무연에서 여범과 맞섰으며 조진은 하우상과 함께 남군 방면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남군 지역을 노린 조진과 하우상의 공격이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우상은 남군을 포위하고 선봉 3만 명을 징발하여 부교를 건설 백리주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서 제갈근과 양찬이 병사를 모아 구원하려 했지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반장이 나서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위나라의 기세는 방금 흥성하기 시작했고 강물은 또 얕으므로 그들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위군의 전투 의지는 강하지만 강이 수심이 낮아 직접적인 전투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장은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보다 전략적인 방법으로 위군을 저지하기로 결심합니다. 반장은 병사들을 이끌고 장강 상류로 50리 이동한 후 수백만 개의 갈대를 베어 거대한 뗏목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불을 붙인 갈대 뗏목을 위군이 건설한 부교 방향으로 흘려보내 부교를 태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고 불을 붙이려던 순간 하우상은 반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병력을 이끌고 서둘러 후퇴하였습니다. 결국 하우상의 후퇴로 인해 반장은 계획을 실행할 필요도 없이 위군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하우상이 물러나자 반장은 즉시 말에 올라 육구로 내려가 남군을 수비하며 위군의 추가적인 공격을 대비하였습니다. 이후 제갈근이 장강의 섬에 부교를 연결하며 진격하였고 남군과 양방으로 협공을 가하면서 조진의 군대를 격파하였습니다. 조진은 패주하였으며 조유 또한 여범을 물리치지 못했고 조이는 주한에게 크게 패배하며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나라의 대규모 침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으며 오나라는 위협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손권은 이후 황제에 즉위하면서 남군 방어전에서의 공적을 인정하여 반장을 우장군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는 반장이 오나라 군대 내에서 군단급 지휘관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하며 그의 전략적 판단력과 군사적 수완이 손권에게 높이 평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남군성 방어전에서 반장은 직접적인 전투 대신 전략적 전술을 활용하여 위군을 후퇴시켰고 갈대 화공이라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교를 파괴하려 했으며 위군이 스스로 후퇴하도록 유도하며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는 반장이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감각을 가진 지휘관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는 합비 전투에서 후방을 담당하며 손권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우 추격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릉대전에서는 촉군을 격파하는 데 기여한 후 남군 방어전에서는 위나라의 대규모 침공을 저지하는 등 오나라에서 꾸준히 군사적 공헌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장은 손권 휘하에서 가장 신임받는 장수 중 한 명으로 성장하였으며 오나라의 방어를 책임지는 주요 지휘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반장은 가와 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남군성 전투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열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남군성 방어전 이후 그가 오나라 군사와 정치 무대에서 점차 영향력을 잃었거나 특별한 전공을 세우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의 반장은 다소 과장되고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연의에서는 이릉대전 초반에 황충과 단기 접전을 벌인 후 패퇴하여 민가로 도망쳤으며 결국 관우의 아들 관응과 마주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서술되었습니다. 특히 연의에서는 반장이 관우의 영혼을 보고 겁에 질린 채 관응에게 살해당하고 그의 유품인 청룡 언월도를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는 반장이 관우의 몰락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후대 창작물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반장은 이릉대전 이후에도 살아남았으며 남군성 방어전에서 활약하는 등 손권 휘하에서 꾸준히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반장의 사후 그의 아들 반평은 품행이 좋지 않아 회계군으로 쫓겨났다고 전해집니다. 반장의 부인은 건업에서 살았으며 반장이 죽은 후에도 손권으로부터 가옥과 토지를 하사받았고 소작인 50호의 세금을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반장이 생전 손권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록 반평이 푸친의 명성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반장 가문 자체는 손권의 배려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장의 출생 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를 통해 나이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손권은 182년에 출생하였으며 15세의 양서년의 장이 되었을 때 반장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반장전에 따르면 이때 반장은 20세 전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97년부터 그가 사망한 234년까지 약 37년이 흐른 것이므로 사망 당시 5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장전에서는 그의 성품과 말년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장은 성격이 난폭하고 강압적인 인물이었다. 군율이 매우 엄격했으며 공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가 통솔하는 군대는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외부에서는 마치 10,000명이나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위험이 있었다. 경제적 수완이 뛰어났다. 정벌이 끝난 후에는 즉시 군대 시장을 열었으며 다른 군대가 부족한 물자를 반장군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경제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치와 부정부패가 심했다. 말년의 지위에 걸맞지 않는 화려한 의복과 사치품을 사용하였으며 부유한 관리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차례 법령을 어긴 적이 있었으며 감찰 관리가 이를 상소했으나 손권은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처벌을 면제해 주었다. 손권은 반장의 능력을 인정하고 과거의 공을 감안하여
여러 번 용서해 주었지만 결국 우장군 이상의 승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반장이 군사적 업적은 있었으나 말년의 부패와 문제로 인해 더 높은 관직으로 오르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반장은 오나라 군사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수였지만 관우의 몰락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후대의 창작물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측면이 큽니다. 그는 합비 전투에서 후방을 안정시키고 관우 추격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릉대전에서 촉군의 대독 풍습을 제거하고 남군성 방어전에서 위군을 막아내는 등 주요 전투에서 꾸준히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사치와 부정부패로 인해 승진이 멈췄고 이러한 행적은 역사적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육기의 변망론에서는 반장이 한당, 황계, 장음, 추태와 함께 힘을 펼친 인물로 기록되며 여전히 군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손권이 끝까지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사치와 부패가 그를 더 높은 지위로 올려주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군사적 업적과 개인적인 행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지 못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